지금 질문이 먼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글의 자모가 28개인데 동양연통의 별자리 28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많이 기존에 나와 있어요. 28수와 자모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강의도 많이 떠 있고 뭐 그 자료들도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근거 없는 엉터리다. 지금 이렇게 대단히 왜곡된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떠돌아다녀서 이게 부작용이 큰데요. 왜 관련 없다고 하는가 하면 28수라고 하는 건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 규루이며 필자삼 하는 그게 28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뜨는 별자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계절에다가 7개씩 배당해서 4, 7, 28, 28개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동쪽에 봄에 각항저방 신미기 이 별자리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집니다. 각항저방 신미기가 가고 여름이 되면 여실벽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7개 별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왜 7개 별무리일까? 이거는 진짜로 7개일까? 인위적으로 정한 걸까? 인위적으로 정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밤하늘에 실제로 별들을 보면 그게 우리가 각항저방 신미기다 그러면 각항저방 신미기만 뚜렷한 게 아니고 임의로 찍어서 그래야지 각항저방 신미기가 나오지. 예. 그 주변에 별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각항저방 신미기가 그 유달리 뚜렷하게 보이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7개를 찍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왜 하필 또 7개를 찍었냐? 북두칠성 때문에 그래요. 북두칠성이야말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하늘에 달려있는 시계판이잖아요. 시계판이고 그 북두칠성의 움직임이 실제로 어떤 그 계절과 기후를 나타내주는 시계침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을 대변할 수 있는 별자리 7개를 각 계절마다 찍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28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 이게 지구다.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기권 사이에 있는 이 대기의 상태는 주로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멀리서 기본적으로 태양이 쏜다라고 하는 것은 상수고, 예, 상수고. 그럼 이 대기권 바깥에 있는 기후는 이 태양계 별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또 인력장이 되겠죠. 그럼 요 바깥에서 어떤 다른 별기운들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다른 별기운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말하자면 오행이 만들어내는 장이고 이거는 음양이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이 장을 거쳐가지고 지구에 들어오는 거죠. 이 장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무한대요. 무한대 별들이 빛을 쏘는 거를 근데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자, 저 밖에서부터 무슨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요거를 따지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경로함수라는 말을 써요. 이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따지는 개념을 경로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경로함수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측 가능한 거는 태양계거든. 관측 가능한 것은. 그럼 태양계에 음양오행이 있잖아. 이 음양오행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어떤 빛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전환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프리즘 역할을. 햇빛에 아무리 많은 파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 올 때는 빨주노초 파나무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육안에 보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과값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로 함수는 제끼고 상태 함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상태 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바깥에 무한대 별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는 그 무한대 별이 음양 오행적으로 전환이 돼서 들어오는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음양 오행적으로 전환이 돼서 들어오는 효과를. 그러면 28수 같은 경우에는 28수 각각이 계절마다 7개잖아요. 7개면 7개 자체가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 음양 오행하면 7개잖아, 딱. 마침 북두칠성이 7개잖아. 예, 그러니까 먼 원거리에 있는 별빛들의 작용이, 종합적인 작용이 음양 오행으로 전환된 걸 따질 때 7수씩 갖다 놓는 거거든, 계절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러기 때문에 28수는 실제로는 28개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별의 작용들이 쏟아지는 거를 이제 이 태양계 안의 작용으로 전환을 해서 계절마다 7개씩 예, 설정을 해놓은 게 28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마다 7개씩을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음양오행을 대표하는 어떤 기운, 그 기운을 대표하는 별자리들로 인간들이 이렇게 찍은 거란 말이야. 북두칠성을 흉내내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28수 그 자체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로만 존재하는 거지 28수가 직접적인 어떤 기운을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28수는 백그라운드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라고 하는 게 별무리 숫자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있는데 각수, 항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각수 안에 벌써 별이 막 10개, 20개씩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음양오행으로 전환되는 저 원거리 그 별 집단들의 기운을 의미하는 백그라운드인 건 맞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땐 전부 음양오행으로 전환시켜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음양오행으로 전환시켜 따질 때 대기의 상태, 대지의 상태를 나눠가지고 천간지지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수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안 쓰인다. 동양에서 음양오행을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음양오행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음양오행을 가지고 도구도 만들고 한의학에도 쓰고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쓸 때 28수는 실용적인 대로 대응관계로 연결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음양오행으로 치환시켜가지고 써먹는 거지. 예. 그래서 28수는 하나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쓸 때는 다 천간지지로 써버린다. 28수를 연결시키는 법은 없다. 그건 한글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기후 예측을 한다든가 동식물의 상태를 어떤 음양오행으로 연결한다든가 할 때도 28수는 안 써요. 28수는 실용 버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전제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한 거다. 물론 이제 점성학에서는 씁니다. 점성학에서는 자미두수라고 하는 점성학에서는 28수를 직접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별개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28수를 쓰는 것 같지만 28수는 지시를 할 뿐 이거를 다시 궁성의 개념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쓰거든요. 자, 그런데 긴 얘기할 필요 없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28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오로지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뿐입니다. 음양오행에 대한 거하고 자 아까 제가 아슬순치유 이거는 목화토금수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음은 자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에서 땅이 열리고 인에서 생명이 섰다라고 하는 거. 이 자축인에서 어떤 생명활동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 모음으로 표현할 때는 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명문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훈민정음에. 그래서 목화토금수 순서도 나오고 자축인도 나와요. 즉 천간지지는 훈민정음에 명시적으로 다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나오고 음양오행 개념 다 나옵니다. 28수 개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세종이 몰라서 안 했냐? 아닌 거죠. 원래 28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근데 제작자인 세종이 안 쓴 거를 왜 어거지로 갖다 붙여?
예,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지금 28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음, 모음 한 개 한 개를 사실은 하나씩 갖다 붙여야 28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갖다 붙인다 한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모를 연결하면 오행의 이런 기운을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표기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제작 원리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28수에다 한번 대입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8수에다가 자모를 갖다 붙이는 논리는 일단 훈민정음의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2단 원리적으로 그건 실용버전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1대1 대응으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버전들이 세간에 지금 이미 한 10년 이상 퍼져나간 것 같아요. 10년 이상 퍼져나가는데 이게 그럼 왜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퍼뜨린 사람들은 주역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동양천문학적인 개념들을 조금 아는 거지. 조금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억지로 연결해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검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도권은 아예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제야에서는 그게 그렇다라고 검증에 들어갈 만한 어떤 공신력 있는 이 검증할 만한 어떤 집단이 형성이 안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데 다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검증 없이. 논리적 검증을 할 수가 없이. 그래서 정작 28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훈민정음 해로본 해설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 접근할 때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준은 당연히 해로본입니다.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충실한 해석. 이거를 하나의 중심으로 두어야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외삽적인 논리들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게 일단 제 입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8수는 그러면 각항정원 심리기 두여 위실벽에다가 음소 한 개 한 개를 연결을 시켰을 때 그 별에 작용하고 음소의 어떤 기운하고 사람의 감각하고 연결해서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회적 조금 부작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이 질문하신 분이 뭐 어느 분인지는 상관없지만 제가 발도르프에 들어와 가지고 문자 교육의 이게 기존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 제가 훈민정음 해설하기 전에 이걸 봤어요. 예.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 한글의 어떤 아주 그 고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논리인 것처럼 많이 퍼져 있어서 처음 따지다 보니까 설명이 가다가 끊겨. 그래서 이게 억지로 연결시킨 거네라는 거를 일단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걸 했지 하고 따져 올라가 보니 이게 역시나 이게 한국 사회 참 이 논리들이 나온 그 사회 세력, 사회 집단 사실 정산도 쪽에서 많이 나왔더라고. 정산도 쪽에서. 근데 문제는 정산도 쪽에서 나온 이 논리를 또 환단고기류들이 악용을 해요. 예. 환단고기류들하고 정산도 이쪽 계열, 이쪽 민족주의 계열들에서 이 논리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환단고기류들이 지금 발도르프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어. 환단고기가 뭐냐 하면, 고조선이 인류의 시조다 이런 거 주장하는 약간 황당한 극우 민족주의 사서가 있거든요. 황당한 극우 민족주의 사서가 있는데 환단고기에 보면 고조선 때 단군이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를 지배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남북 오만리를 지배했다. 그래서 제가 지구본을 놓고 오만리를 재봤더니 지구를 넘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요런 유의 고대 시절에 우리가 세 개 다 먹었다라는 유의 이런 황당한 패권적 역사 상상력을 동원한 요런 유의 위서들은 사실은 문명마다 다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터키에도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유대에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가 위선이 아니냐 하는 거는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꽤 논쟁거리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학계에서 다 검증해버렸거든요. 이미 다 검증해버렸고 이것이 위서가 되기까지의 일종의 어떤 인적 과정들까지도 다 검증을 해서 사학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는 안 따집니다. 근데 이 검증된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는 데다가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친일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권에서 그동안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어떤 학문적 검증이 된 게 대중화가 안 돼 있을 뿐더러 또 나가도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단고기류에 이게 지금 많이 퍼진 데다가 또 유력한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워낙에 기존 친일파, 제도권 친일파들이 잘못한 게 많다 보니 제야에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그 얼터너티브한 대안적 내용들을 생산하려고 했을 때 또 워낙 기댈 소스가 없다 보니까 환단고기류에 나와 있는 어떤 사료들에 기대 가지고 추가 연구를 한 별 악이 없는 민족주의 계열들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사회적 영향이 꽤 큰 사람들이 생겼어요. 꽤 큰 사람들이 생겼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의 어쨌든 이게 사회적 부작용이다라고 찝을 수 있는 거는 환단고기 큰 부작용입니다. 환단고기 큰 부작용이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환단고기의 역사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스펙트럼으로 얘기하자면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이다 얘기할 때 역사를 모르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역사 교과서 고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논리적 근거를 따온 데가 환단고기예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가 고려시대의 뭐 대학자 이함 선생이 어쩌고 그 이함이 태백일사 지은 사람이고 그게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갖고 있던 극우 파시즘적인 경향된 이런 생각들이 실은 역사관의 환단고기로부터 자기 정당한 논리를 끌고 왔다는 거죠. 예. 이 극우잖아요? 극우인데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신뢰가 되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름만 알면 다 아는 아주 진보적인 문화계의 리더도 이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장관 임명이 될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름은 뭐 실명 얘기 안 해도 다 나왔지. 예. 다 아는데 이분이 장관 됐을 때 이분이 그동안 환단고기에 옹호하는 활동들을 했던 게 경력상 문제가 돼가지고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진보라는 사람도 환단고기, 극우라는 사람도 환단고기. 영향이 커졌죠. 그리고 이 영향은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는 사회에서 좀 공식화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분은 뭐 본인도 자기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저 역시 실명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냥 밝혀만 두자면 이덕일 씨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게 케이스예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듯 하면서 최종 근거는 환단고기에 두고 있거든. 예, 최종 근거를 환단고기에 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지금 심합니다. 심한데 환단고기 역사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르는 지점은 결국은 패권적 민족주의밖에 안 돼요. 아주 굉장히 뭐랄까 어떤 집단 심리를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패권적 민족주의로 빠지는 게 그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고 발그룹프계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소위 3.1 사상 이런 거 다 환단고기입니다. 3.1 사상이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있습니다. 3.1 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단고기 하면 그 안에 민족경전 3개가 나와요. 천부경, 3.1 신고, 참전개경.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단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는 환단고기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환단고기와 관련된 모든 출판 문헌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저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검증해보고 사료적으로도 검증해보고 작자들의
어떤 정기적인 검증도 해보고 해봤는데 10년 만에 내린 결론은 정말 참 이거 만들어내려고 많이들 애썼구나. 거대한 사회적 힘이 결합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만들었구나 이거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환단고개에서 얼토당토하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제도권 학자들이 받아서 정폭을 시켜. 연세대학교 우시라 교수가 우리나라가 삼태극이 뭐 전통적인 문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삼태극도 한단고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삼태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태극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 삼자가 못 들어가요. 예. 태극은 극에 달하면 음양이 변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음양의 대치능 순환 코드로 그려놓은 그게 태극이에요. 이게 애초에 이원성의 어떤 상호전환을 얘기하는 개념이 태극이기 때문에 삼태극이란 말은 벌써 태극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왜 삼태극은 그 뭐냐? 그럼 아예 근거가 없냐?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민간 풍속에서는 이 삼태극이라는 말은 안 쓰고, 예, 그 삼원적인 문양을 쓰기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래서 우시라 교수를 비롯해서 한단고기류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삼자를 문화적으로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학도 삼진법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저기 모든 노동요들이 4분의 3박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택경 같은 것도 분발기가 3박자로 나가고 심지어 이제 삼자를 막 끌어다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의적 편집인 게 당연히 음양적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건 취사 선택해서 편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원적인 것과 삼원적인 것은 실제 자연에서는 섞여 있잖아요. 이진법적 운동과 삼진법적 운동이 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은 이진법만 쓰고 어느 민족은 삼진법만 쓴다는 것은 수학이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동양에서 수학은 세계 공통 동서고금의 보편 언어잖아요. 3 곱하기 7이 21이다. 내 생각에는 28인데 이런 말 못해. 예나 지금이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37 21인데 37 28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우리는 28로 썼다. 이렇게 우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에서도 논리에서도 증명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원래 의견이라는 말 있죠. 의견이란 말은 증명이 안 될 때 추측하는 걸 의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명이 되는 거에는 의견이 필요 없어요. 특히 수학적인 법칙 같은 거는 증명이 돼버리면 이게 뭐 의견 제시하고 나발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수학적 어떤 규칙을 추론해낸 상수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수학하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어디는 뭐 이진법만 쓰고 어디는 삼진법만 쓰고 이런 엉터리 논리를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주로 요 환단고기류의 역사관에 기반한 사람들이 신화적, 상상적 구성을 워낙 많이 해. 그래서 뭐 일본도 다 우리말에서 나왔고, 일본의 신대문자 우리말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저기 산스크리트도 우리말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남미 멕시코 쪽 말도 우리말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재미삼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네 하는 정도로 봐야지. 이거를 진지 모드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진지 모드로 받아들이면. 예. 이게 일종의 증명되지 않는 악무한적인 논리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거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자,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질문하셨던 분들 이걸 어디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질문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예? 예,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떠 있고, 그 뭐 강상원 박사인가 그 이상한, 예, 진짜 증명 안 되는 얘기를 무한대로 쏟아내대. 예. 그런 류의 논리들의 특징은 일단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근거도 추정만 있고 증명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왜 통하냐?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듣는 사람은 모르는데 논리 그럴듯하니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자, 또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네. 모음은 그 지지에서 도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지는 12개인데 모음은 11개잖아요. 네. 하나는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훈민정음을 실제로 읽어보면 모음을 설명할 때 처음에 그 기초 모음이 아래하고 아으이잖아요. 아, 으, 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얘기할 때는 자축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지지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지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오와 오와 요야 유여 초출 4개, 제출 4개 해서 8개고 그 다음에 기초 모음 천지인에 해당하는 거 3개 합해서 11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위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쪽에 3개씩 넣어가지고 12개로 그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판이잖아요. 이 지지판에서 모음을 따왔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으, 이를 설명할 때 지지로 설명한 것 뿐이지. 예, 초출, 제출 이 기초 모음을 설명할 때 지지판의 원리하고 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직접 음을 따올 때에는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하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하도가 16, 38, 27, 49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죠? 16, 38, 27, 49 8개죠. 8개잖아요. 예. 요 5가 생략돼 있죠. 그죠? 5하고 10이 생략돼 있죠. 10주법 중에서는 5하고 10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얘가 5, 얘가 10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10진법으로 완성해 놓은 거야. 10진법으로 완성해 놓으면 얘는 뭐냐? 10진법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순환의 기본 순환 체계가 10단계인 거고 10단계인 거에서 새 생명이 하나 나오면 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음이 11개지만 실은 10진법에 맞춰 놓은 거야. 10진법에 맞춰 놓은 거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황도잖아. 황도니까 이게 계절 순환의 어떤 느낌을 모음들이 띠고 있다라고 한 거를 일단 원칙을 그렇게 밝혀놓고 직접적인 음을 따오는 거는 하도에서 따와요. 음을 따오는 거는. 그래서 오 1번, 아 3번, 우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7번, 야 9번, 유 6번, 여 8번. 네. 그럼 이제 하도낙서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속으로 저게 무슨 말인가? 들어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도낙서를 막 설명해야 되잖아. 이러면 이제 주역 강의로 넘어가거든요. 주역 강의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한글 강의할 때는 출처와 기원과 근거가 이겁니다라고 연결해서 밝혀줄 뿐이지 그 세부 논리는 사실은 한 타임 두 타임에 이렇게 강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 책도 저희가 같이 공저로 쓴 책인데 그냥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2부죠. 1부는 많은 사람들이 봐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역 논리가 다 막 튀어나오는데 주역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제시를 해도 논리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하도에 대한 거는 제가 하도에서 도출한 겁니다. 이건 훈민정음에 그냥 하도가 나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문장에 하도로부터 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하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죠. 하도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일수를 만나, 지수 2를 만나 이런 식으로 하도를 응용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도낙서에 대한 거는 또 별개의 주역의 주요 챕터 중에 하나라서 그건 따로 좀 논의가 필요한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잠깐만 그 하도나 낙서가 청간이나 지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하도로 만들었지만 그거를 청간이나 지지로 대응시킬 수는 있나요? 대응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예. 대응시킬 수는 있다.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개수가 8개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기초음이고, 네. 아래와 의는 기초음이고, 실제로 우리가 모음으로 쓰는 거는 조합해서 쓰는 거는 8개란 말이거든요. 네. 예. 이 8개를 기본적으로 조합해서 쓰고, 이거를 2개를 겹치면 복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복모음을 쓰고, 이런 거지. 이 기초음 3개는 말 그대로 이거의 조합으로 나머지 모든 게 나왔다. 라고 하는 원형을 설정한 거지. 물론 이것도 많이 쓰긴 쓰죠. 이런 거 많이 쓰지만. 하나라도 쓰지만, 이렇게 조합돼서 나오는 거는 일단 8개로 두고, 8개 다시
이제 복수로 쓰는 거 복모음이라고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용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대응은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1대1 대응은. 감성적으로 이제 한글 문자 교육을 지도하게 될 때 노래나 여러 가지 몸 활동이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야기에서 전래동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선정을 할 때 만약에 기획을 할 때 이 대상, 물건, 뭐 그 명칭을 기획이 들어가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될지, 그럴 때 이제 다 자음마다 다 선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랑이는 많이 나오고 토끼는 나오는데 뭐 키읔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다든지 뭐 그래서 그걸 좀 대표음만, 그러니까 뭐 아설수치후에서 아음의 대표음인 기읍을 기준으로 개를 하고 그다음 키읔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왔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접근해도 될지 아니면 다 다뤄야 될지가 조금 많이 걱정이고요. 아까 파자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정말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맷돌 할 때 돌 가지고 디귿을 할 때 이게 연결이 될까,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선정이 어려워요. 일단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인가는 알겠고 그거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해결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각자가 특히 교사라면 파자 실력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파자 실력이 늘어나야. 그래서 특히 순우리말일 것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보자마자 처음 보는 글자라도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 이 시각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될까 안 될까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계속 파자를 요리조리 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파자 한 것만 해도 개수가 계속 늘어서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백 개는 돼요. 수천 개도 된다라고 하는 건 원리적으로 이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파자가 자유자재로 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기로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그래서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파자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파자만 따로 책을 한 권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자에 대한 좀 시각이 자연스러워지면 좀 풀릴 거다, 그 문제가. 파자는 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몇 개만 보여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계절의 기운이라든가 오행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느낌으로 오는 거를 이제 형상화한 거잖아요. 형상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종의 연습하기 위해서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음이다. 그럼 미음으로 시작되는 우리말 단어들을 막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관되게 의미가 그 미음이 오행으로는 토잖아요. 토 중에서 음토, 양토가 있는데 이거 음토거든. 음토라고 하는 건 안으로 굳어지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미음, 초성, 특히 의미를 주도하는 건 초성이 주도합니다. 그럼 미음, 초성인 낱말들이 뭔가 안으로 굳어지는 이런 느낌이나 기운이 있나 없나 하는 거를 유심히 보면서 낱말들을 막 모아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미음자를 가지고 한번 미음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몸마음이 일단 떠오르죠. 몸마음 가지고 파자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가 뭉친 겁니다. 그죠? 뭉친 게 나타나서 또 뭉쳤습니다. 그죠? 뭉친 게 나타나서 또 뭉쳤어요. 근데 몸하고 마음하고 뭐가 다른가? 마음은 이거는 근데 아잖아. 아. 숫자로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에요. 오행으로 보면 얘는 수고 얘는 목이에요. 단계로 보자면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에 와요. 그 다음에 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몸에는 없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태극이잖아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는 태극이 스프릿입니다. 스프릿입니다. 스프릿이 다시 뭉쳤어요.
몸에는 안 나타난 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에는 그냥 뭉쳤다라고 하는 의미만 돋보이는데 마음에는 그냥 뭉친 게 아니고 일종의 영적인 거 이런 것도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뭉치긴 뭉쳤는데 영적인 것도 더하고 있는 거죠. 더하고 있는 거죠. 몸 마은 다음에 그 윗단계를 을이라고 하잖아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영적인 힘이거든. 이게 안으로 머금은 거거든. 머금은 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몸의 요소가 없잖아. 미음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훨씬 순수의식인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또 미음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음은 뭔가 이것저것 막 섞여서 뭉쳐있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마을. 말보다도 이게 일관된 거를 한번 봅시다. 물, 이런 거는 뭐가 뭉쳐있어요. 우 하면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리을을 종성에 갖다 붙이게 되면 이건 일종의 유연하게 풀어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기본 속성이 뭔가요? 사물을 풀어 헤치는 겁니다. 오행의 기본 뜻이 그렇습니다. 이 오행의 기본 뜻은 홍범구주라고 하는 데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목, 왈, 곡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게 혹은 휘게 혹은 똑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화왈 염상. 화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위로 올라가는 거다. 예. 그 다음에 토왈 가세. 토라고 하는 것은 머금거나 뿜어내는 거다. 예. 금알 종역.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다. 쪼그라드는 거다. 기운을 쫓아서 쪼그라드는 게 금의 기본 성격이다. 수왈 윤하라 그래요. 윤하. 윤하라고 하는 것은 적시고 내린다라는 겁니다. 수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떤 수가 다른 사물을 만나. 그럼 사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 사물을 녹여내려 버려요. 그게 수의 기본 성격이라는 거야. 그럼 물 하면 뭐가 있어? 뭉친 게 있어. 우 하면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리얼 하면 풀어 헤치는 겁니다. 이게 윤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씨앗은 원래 센 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 힘을 뜻하기 때문에 사내가 왜 사내냐? 사나우니까 사내지. 사나운 이 사내잖아요. 그럼 사납다는 또 뭐냐? 씨앗 이거 금이거든요. 금. 이건 단단하다,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부로 지금 이렇게 내는 거잖아. 외부로 발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납다, 싸움 이게 다 씨앗자로 시작되죠. 예. 그래서 센 힘을 얘기하는 건 세다, 쇠 이런 거 다 씨앗자로 시작되죠. 그래서 물은 제가 지금 어떤 뭉쳐져 있는 걸 풀어헤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술은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센 힘, 이거 씨앗은 굳센 거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려서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감상 이러합니다. 어감상 이러하고 미음자 아까 미음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흔히 어디다 쓰는가 하면 잘 보세요. 막막하다, 멍청하다, 묵묵하다, 막연하다. 어떻습니까? 뭔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에 쓰죠. 그렇죠. 예, 뭔가 분별이 안 되게 막 모여 있는 거에 미음자를 씁니다. 미음자 초성을 많이 씁니다. 미음자가 그런 어감이에요. 예, 막무가내, 뭔 일을 막 한다. 이건 뚜렷한 어떤 질서나 이 규칙 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미음자 초성 들어가는 것들이 대개 보면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어감들을 많이 오리무중의 어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종합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음소 한 개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용례, 많이 쓰이는 용례가 있거든. 그 용례를 이제 단어를 많이 모아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대체로 이 음소가 이 자음이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하는 그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게 큰 분류가 딱 지어져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파자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지 이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 제가 아까 간단하게 온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고 커져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것도 그냥 제가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 초성을 가지고 저 말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계절 순환의 실제 기온하고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이제 원리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납득했다면 이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파자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제가 파자 연재를 할까요? 제가 원래 글을 써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못 쓰고 맨날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영혼 달력 해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안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부터 매주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영혼 달력 해설이 지난주부터 이제 해설이 달린 게 올라오고 있어요. 해설이 달린 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연재죠. 연재를 하면 반강제가 되니까 이제 쓰긴 쓰죠. 파자도 연재하면 열심히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재하면 되지 뭐. 연재해가지고. 예? 그러면 저희 학교 카페에 코너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개? 사실은 저는 하루에 몇 개라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개라도. 딱 단어 듣고 궁리하는데 평균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댓글로 우리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댓글로도 연습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청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요거 파자 해주세요 하고 올리면, 파자 하는 식으로. 근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안 되지만, 아까 말했던 오행의 어감을 살린 그게 드러나도록 파자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쓴 책에 몇 개 들어가 있죠. 사례가 한 7개, 8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7개, 이건 너무 개수가 약한 거죠. 개수가 약한 거고, 최소한 자기 머릿속에 파자가 한 음소별로 한 수십 개 정도만 돼도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토끼는 왜 토끼일까요? 토끼. 기억이 목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강조하면 쌍기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쌍기역이 원래 이쪽이 크 이렇게 나가고 트 이렇게 나가고 무부프 나가고 츠 이렇게 나가는데 잘 보세요. 요 중에서 저기 병음을 쓰는 거, 병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글자를 2개 바로 붙여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중간에 있는 애. 요거 쌍시어 쓰긴 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 앞에 이 사이시엇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사이시엇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성, 요쪽 치음의 초성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요 2개를 쓰는 거죠. 예, 요 2개를 쓰는 건데, 요 근데 중간에 있는 애들의 성질이 뭐냐 하면,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옛날 표기에 보면 이런 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일종의 기운의 분포로 보면 목기운이다 그러면 목기운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거든요. 화기운이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면 목기운이 시작되는 때고 목기운이 제일 왕성한 때고 목기운이 다른 걸로 이제 변환이 되는 때란 말이죠. 목기운이 변환이 되는 때인데 기운은 그렇지만 드러나는 거는 이게 이제 안하고 바깥하고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가 있고 화가 있는데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거로 따지면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인가요? 다들 알기로 수가 음이고 화가 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화는 현재는 양인데 얘는 곧 쓰러질 거다. 예. 지금 상태는 양인데 얘는 곧 음으로 전환한다. 수는 지금 상태는 음인데 얘가 움직이면 양이 된다. 그렇죠. 그럼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수가 화가 양 이렇게 되는데 상태가 아니고 운동을 기준으로 보면 수가 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괴를 다룰 때는 그 감리쾌가 있잖아요. 감쾌가 물이고 리쾌가 불이잖아요. 근데 리쾌가 음쾌예요. 음쾌. 예. 감쾌가 오히려 양쾌입니다. 음쾌 음양은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요. 요게 불이잖아요. 이게 리쾌거든요.
이게 리케고 이게 감쾌예요. 태극기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제 음량을 판정할 때 뭐로 판정하는가 하면 음량 판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곱하면 음요 양요를 갖다가 각각 음량으로 두고 곱하기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전체의 성질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양 곱하기 양 곱하기 곱하기 양 곱하기 해보세요. 나오잖아요. 얘는 음이잖아. 얘는 양이고. 금방 이해가 안 되셨나요? 어떻게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예요. 어떻게 1 곱하기 2 곱하기 1인가요? 그 괴가 3층이잖아요. 그럼 쟤는 2고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보세요. 2. 2 짝수잖아. 음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아, 이거는 1이라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4 나와버리네. 그럼 2, 3으로 씁시다. 2, 3으로. 원래 삼천양지라고 해서 숫자를 부여할 때는 얘는 2, 얘는 3입니다. 원래 3. 그러면 2,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짝수인데요. 짝수. 네, 짝수. 밑에도 짝수. 밑에도 짝수. 이게 이렇게 이 숫자로 넣어가지고 하니까 안 나오네. 근데 이게 왜 곱하기 음은 양 아닙니까? 양. 곱하기 음은 양이잖아요. 그 중간에 양이 또 하나 있으니까 양 곱하기 양 하니까 양 나오잖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은 양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음은 양이라고. 그게 또 양 하나 있으니까 양 곱하기 양은 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양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양이죠. 양 곱하기 양이니까 양이잖아요. 1요하고 3요하고 곱하면. 근데 중간에 음수 하나 있죠. 그럼 양 곱하기 하면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저게 효의 음량 가지고 그냥 곱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전체적인 효과는 음으로 나와요. 얘는 전체적인 효과는 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가 음이냐 양이냐, 목이 음이냐 양이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 퍼져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표면적인 거고, 동양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 체와 용을 먼저 보냐 체를 먼저 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량이 바뀝니다. 실제로는 음량이 바뀝니다. 내가 이 얘기를 근데 왜 하게 됐지? 토끼. 그러면요, 제가 지금 기운으로 보면 이런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기운으로 보면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근데 목기운이 있다고 해봅시다. 목기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목기운이 제일 셀 때는 언젠가 하면 초반에 제일 세요. 초반이 제일 센데 목기운 그 자체는 제일 센데 얘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거든. 왜냐면 수기운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잖아. 한마디로 새싹이 터 나올 때 기운은 세지만 주변 환경이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운이 세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미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퍼져나가지고 왕성해지죠. 왕성해지면서 쓰러집니다. 쓰러지기 직전이 현상적으로는 제일 울창해요. 현상적으로는. 기운은 쓰러지고 있는데 현상은 제일 화려해. 이해가 되시죠? 화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음이라는 거예요. 화가 제일 번성한 것 같지만 원래 생명의 원동력은 수거든. 화의 상태에서는 수가 제일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분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곧 쓰러지래요, 얘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무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하면 나무가 이게 헤르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장성한 나무다 라고 해요. 응은 이게 새 씨앗이다. 싹튼 씨앗이다. 그는 장성한 나무다. 크는 고목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부의 기운으로 보면 고목은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외형으로 보면 어때? 제일 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하고 바깥에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바탕이 뭔가 하고 기능이 뭔가 하고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어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병어물 처리를 하는 거 쌍기어, 쌍디껏 이제 강조를 하는 거 쌍지어 이런 것들은 실은 요걸 생이라고 하고 요걸 왕이라고 하고 요걸 고라고 하는데 생, 왕, 고라고 하는데 이 왕지에 있는 애들을 중복적으로 써가지고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청탁으로 얘기하자면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불청불타. 예. 얘를 전청이라고 하고 얘를 전탁이라고 합니다. 전청에 해당하는 얘를 이제 쌍병업을 쓰는 거죠. 쌍병업을 써서 아주 그쪽 기운이 편향적으로 강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역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운동의 종류는 형태 그리기에도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곡선 운동 아니면 직선 운동. 아니면 이게 섞이는 거지. 곡선 직선이 섞이는 거지. 근데 쌍기역이 들어가면 이 운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토끼 할 때 끼자는 굉장히 운동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예. 운동성이 강하다는 뜻이고 토도 그죠? 토도 요거 지금 아음 중에 끝이잖아. 아음 중에 서름 중에 끝이네. 서름 중에 끝이잖아요. 네. 그죠? 서름 중에 끝인데 트자가 이중성을 띱니다. 하나는 이게 화의 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속으로 기운을 따지자면 얘는 이제 곧 쓰러질 애야. 타버렸다. 불타버렸다. 불탄다라고 하잖아요. 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인 거죠. 예, 제가 되고 좀 있으면 제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극단적인 거에다가 티끝자를 써요, 보통. 극단적인 거 대표적으로 무슨 끝 할 때 보면 티끝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손톱 끝에 있죠. 발톱 끝에 있죠. 예. 이렇게 끝에 있는 끄트머리 자체도 저거잖아요. 끄트머리잖아요. 예, 저 어떤 운동의 맨 가장자리 끝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끄트머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끄트머리라고 하면 두 가지 약간 상반되는 의미로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티끝자 들어가는 게 의성어 같은 거로 쓸 때는 보세요. 탕 혹은 퉁, 통, 뭐를 갖다 붙이든지 간에 제일 큰 소리를 뜻해요. 탕탕 이런 거, 통통 이런 거. 발을 동동 구른다 하는 거하고 통통하고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동동은 여기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통통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소리가 뭐 똑똑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얌전하게 닿는 거예요. 근데 탕탕 친다는 것은 세게 치는 거죠. 예. 이 경우에는 티끝자 들어가는 게 뭔가 큰 거 하고 관련된 거로 나오는 겁니다. 큰 거, 요란한 거. 예. 뭐든지 간에 그 기운이 극단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토끼, 이거 우리말인데, 토끼,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요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요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얘가 아주 빠르게 펄짝펄짝 뛰는 이 형상을 어감에 담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뭐 논리적 파자라기보다는 그냥 어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감으로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이게 무슨 개념어가 아닌 다음에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에 발음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토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란하고 많이 움직이는 어떤 형상, 그걸 가지고 토끼라고 하는 낱말에 연결을 시키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자음들 자체는 예,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운동성, 그 다음에 요란한, 예, 극단적인 운동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자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순 우리말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1차로. 예, 순 우리말이 제일 잘 연결돼요. 토속어가. 왜냐하면 토속어 자체가 제일 어떤 생생한 경험치를 그대로 소리로 연결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토속어가 제일 잘, 추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자가 잘 안 되죠. 예, 추상성이 높으면 잘 안 되고 구체성이 높으면 잘 되고
이런 식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거예요? 모음을 아래아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보면 아래가 항상 위나 왼쪽에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모음을 만들 때. 예. 그럴 때 왜 위치가 항상 그렇게 위랑 왼쪽에만 찍히는지 아래아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를 만들 때 오아우어를 적고 보통은 아 이렇게 적잖아요. 아라고 하지 않고 그럴 때 왜 이응이 왼쪽이랑 위에만 붙어가지고 모음을 만드는지가 혹시 후미적 밸브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모음이 만들어지는 기본 이제 논리는 아, 이가 있는데 얘가 으에 가서 붙고 이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붙어있던 위에 붙으면 어, 아래에 붙으면 우, 그죠? 왼쪽에 붙으면 어, 오른쪽에 붙으면 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개가 붙으면 요, 두 개 붙으면 유, 두 개 붙으면 여, 두 개 붙으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질문한 것은 이형이 이거 보통 쓸 때 이형을 여기다 붙이잖아. 근데 유 할 때도 또 이형을 붙이잖아. 이 이형이 왜 여기 위치가 이래 되냐? 그거 질문한 거죠. 근데 저 이형은 사실은 이때 이형은 요 후음으로서 이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음으로서 이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빈 공간에 공을 표시할 때 그냥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야. 예, 음가 없이 하는 거 집어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붙으면 아가 되잖아요. 아, 요것만 해도 아는 완성이 되는 거야. 요것만 해도 아는 완성이 돼요. 근데 훈민정음의 문법 규칙이 초성, 중성, 종성어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초성하고 종성은 말하자면 자음으로 쓴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면 얘는 지금 몸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문법 규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음을 하나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값 없는 이형을 쓰는 거예요. 요때 이형은 후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소리값이 없는 거예요. 예, 소리값이 없는 건데 초성에 자음을 쓴다라고 하는 규칙 때문에 소리값 없는 이형을 하나 표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모음 만들 때 아래아의 그 역할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크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모음이 돼요. 안 나오잖아요. 모음이 안 나오죠. 이 말고. 예, 그런데 그 아래아를 다시 살려 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언중사에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래아를 살리는 거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중사에 잊혀졌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표준어가 표준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언중들이 안 쓴다고, 언중들이 안 쓰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런 논리는 없는 거지. 예, 그런 논리는. 의식 속에서 예전에는 아래아를 써서 표기했을 것이 뭐였는지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교육을 몇 세대를 해버리니까. 네네. 근데 아래아가, 이거 한번 생각해요. 아래아가 자연적으로 소멸했을까요? 일부러 없앴을까요? 예? 아래아가 자연적으로 소멸했을까요? 일부러 없앴을까요? 일부러 없앤 겁니다. 일부러 없앤 겁니다. 두원 법칙은 자연적으로 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까요? 류 발음해 보세요. 다 되죠. 류 되죠. 우리는 초성 리을을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초성 리을 발음을 금지한 게 두원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금지한 거예요. 일부러 없앴다는 거예요. 일부러 없었다는 겁니다. 1933년도 2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을 때, 일제총독부 주관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아래아가 없어졌거든요. 그때 아래아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언중들은 70년대까지 아래를 썼어요. 돌잔치.
그렇죠. 그럼 자연 발생적 우리 계속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쓰는 게 더 편해. 그리고 쓰는 게 사람들이 한글 읽힐 때도 아래아가 아래 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모음 형성된다는 거 때문에도 아래아를 인지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자물을 운용하는데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래아를 다 썼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 일단 문법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안 쓰게 돼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몰아낸 거죠. 강제로 몰아낸 거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중해서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발음이라든가 현재도 자연스럽게 사실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쓰게 되는 것들까지도 일종의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몰아내버린 거지. 제도화를 통해서 몰아내버린 건데 저는 아래아 몰아낸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아래아 살리기 운동 같은 거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래아가 있으면서 천지인 삼재할 때 아래아가 천이거든.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지와 결합하고 어떻게 인과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소리값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애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그 다음부터 논리가 체계적인 논리가 전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원리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제자 원리 이해의 모음과 관련해서는 첫발이 막혀버리는 거야. 아래아를 만약에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예. 딴 모음들 조합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아는 원리상으로도 꼭 필요하고 실제상으로도 사람들이 아래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 돌 사진에 보면 돌이라고 할 때 아래아를 썼어요. 심지어는 돌 사진이 리얼이 아니고 리얼 시어스로 썼어요. 요즘 리얼 시어 병음 안 쓰잖아요. 예. 제 돌 사진은 60년대 말, 70년대까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식으로 표기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중 핑계 될 게 아니다. 언중을 핑계 될 게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이랬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랬다는 식으로 이거는 일종의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 아래아는 지금 우리가 내자를 안 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안 쓴다고 해가지고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래아 안 쓰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예, 책의 완성도상 문제가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래아 빼는 거는 진짜 조금 큰 타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 왜 뺐냐 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도 은중이 안 쓴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럼 이거 반대말로 하면 은중이 쓰면 표준어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이건 학문적인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조금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진리가 다수결이야? 진리가 다수결이냐고. 진리가 무슨 여론투표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걸로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은중은 말했듯이 쓰고 있었다. 오히려 쓰고 있는 은중을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몰아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또 예. 1학년 아이들 문자를 이제 한글 처음 가르칠 때 그러면 기역, 미역, 디귿 이런 순서보다는 응극크, 예, 느드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애들한테 훨씬 들어가죠. 흐름이 훨씬 이해가 더 쉽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의 순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자음을 먼저 다 가르치고 나서 모음을 가르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모음을 다 가르치고 나서 자음을 가르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걸 두 개를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섞어놓는 그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훈민정음 예의본에서는 자음 먼저 나오고 모음 나옵니다. 근데 해례본 제자해 부분에서는 모음 먼저 나오고 자음 나와요. 예.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두 개 순서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이들은 모음 먼저 발음하고 나중에 자음을 모음은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고 자음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살려서 보자고 하면 모음 가르치고 자음 가르치는 게 맞을 것도 같은데 또 거꾸로 문자를 가르칠 때는 이미 애들은 모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그걸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음이 학습 대상이지.
예, 모음은 그냥 조금만 연습해보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거 그대로 금방 연결돼버려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자음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게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걸 막 섞어서 하지는 말고, 왜냐하면 자음은 자음대로 자기 완결적 어떤 질서가 있고 모음은 모음대로 자기 완결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완결적 질서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 모음에도 사계절과 오행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음에도 오행이 있잖아요. 아, 이것이 오행이 어떤 느낌이다 하는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응극크 하면 응극크 이 세 개가 다 목기운이잖아요. 목기운 안에서의 살짝 힘의 분화잖아. 느드트도 셋 다 화기운인데 화기운에서 힘의 분화잖아요. 이 느낌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음 할 때는 자음 전체의 순환적인 질서, 모음 할 때는 모음 전체의 순환적 질서가 통으로 애한테 하나의 자연의 순환적 질서하고 연결돼서 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기본적으로는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가르치고 결합하는 건 나중에 가르치는 게 맞겠죠. 예. 자, 사실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가격격, 고교교교 하는 이거는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최세진이 이거를 했을 때 기본적인 목적이 그 중간계급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용적으로 빨리 익히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반절법이라고 하는데 원리고 뭐고 됐고 일단은 그냥 가장 빨리 외워가지고 가장 빨리 암기해서 써먹는 용으로 만들어놨던 게 훈몽자회입니다. 훈몽자회인데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훈몽자회에서 만들었던 그 훈몽자회는 성인 어른들 상인 계급들 행정문서 쓸 때 빨리 이렇게 빨리 쓰라고 예. 일종의 속성으로 외우기 좋은 음가들을 갖다가 묶어놓은 거거든요. 아주 실용 버전인 거예요. 아주 실용 버전인 건데 입에 붙어서 음률로 외우기 좋게끔 해놓은 실용 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단계 문자를 자연의 질서를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한다라고 하는 목적이랑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지금 다들 국가의 표준이 돼가지고 사전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모든 분류를 할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분류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아래 이미 안 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국가 표준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특히 아래는 살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초등교사가 아 이거는 살리는 게 좋으니까 나는 살려서 교육할래 이랬다가는 이제 큰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당장 애들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잖아. 쓰이는 곳이 없으니까. 쓰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애들도 부모도 학교도 다 문제를 삼게 되겠지. 그래서 아래 하나 가리키는 것도 사회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어떤 기존에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게 살리는 게 아무리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에 반영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제도화되기까지는 한 10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럴 정도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무거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의 어떤 교육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실천하는 거는 저는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 표준과 싸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도 표준과 싸울 수 있으려면 논문을 쏟아내야 됩니다. 논문을 쏟아내서 학문적인 말 그대로 예, 아카데미에서의 맹렬한 어떤 담론의 논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제도권에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학자들의 몫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제가 처음 훈민정음 이걸 딱 발견하고 저 역시도 쇼킹해가지고 그리고 몇몇 국어학자들하고 검정을 위한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해석한 게 맞네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조금이라도 제도권에 어필을 하려면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럼 논문을 쓰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국어학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가 해? 이걸 누가 할 거냐? 뭐 지금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그래서 제가
제 평생을 걸고 남은 인생 동안 국어학 박사를 따서 논문을 써서 죽기 전에 논문을 써서 이걸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할까라고도 진짜 생각해 봤었어요. 한때는 그래 대학에 다시 가야겠다. 수능 다시 봐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학사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접었습니다. 그 길은 아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이제 제 연식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그걸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코는 세대들한테 같이 교육적으로 공유를 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자기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고 쌓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 안내를 하고 좀 의식 있는 젊은 층에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어떤 탐구들이 축적이 되고 하는 세월들이 쌓여야 어느 때 우리가 우리 모국어를 다시 우리 모국어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오겠죠. 일단 그건 그렇고 또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만 이건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기육을 기억으로 가르치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니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생님 강의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역도 그 훈몽자회에서 윽을 표기할 수 없어서 역자를 따와서 네. 한 거라고. 예. 그 김희동 선생님이셨는지 그분은 기읍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 노골적으로 주장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자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운동자회는. 그런데 지금은 기역으로 가르치고 다. 예. 그리고 만약 실제로 저런 시험 문제가 이 1학년 애들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그런 예. 문제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이거 자모의 소리 값이 아니 그 이름 값이 뭔지 사지선다를 고르는 거예요. 예. 시옷 디귿 예. 기역 이 맞는데 예. 같은 문제로 가야 되나요?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만든 거고 비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이유는 초성 발음, 종성 발음을 입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니은하면 니하고 은하고 요 종성이잖아요. 요 초성이고 초성 종성을 연결해 가지고 초종성의 발음을 빨리 익히도록 하려고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훈몽자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훈몽자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또 바뀐 이 과정은 사실은 근대 들어와서 바뀐 건데 여기에 무슨 바뀌는데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고 정말 이거는 이제 국어학계 역시 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그럼 근대에 들어와서 표기법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 이 바뀐 게 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는 연구 과제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맞춤법 통일화는 기본적으로 일제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19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33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우리말 큰 사전은 36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뭘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기본 틀은 일제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제 때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시기가 그럼 누가 했냐? 겉으로는 조선어학회가 했죠. 누가 기획하고 누가 돈 대고 누가 최종 감수하고 누가 승인했냐? 일제가 한 거예요. 일제가 한 겁니다. 그럼 일제가 했을 때 일제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어떤 정책 방향은 뭐였겠느냐? 내선일체였잖아요. 두원법칙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들은 류 해봐. 그럼 류 못해요. 자기네들이 류 못하는데 류 발음을 허용하게 되면 내선일체에 문제가 발생해. 그럼 류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이런저런 어떤 음가, 뭐 이거는 아이들 학습용 음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런 것도 원래 훈몽자회에 나온 거 훈민정음은 저런 게 아예 안 나오고 훈민정음은 아예 저런 게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가르쳐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훈민자회는 실용 버전이 나왔단 말이야. 이 실용 버전이 표준 버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들한테 가르칠 때 어른용 실용 버전으로 가르치는 꼴이 돼버린 거지.
근데 요 실용 버전이 일제 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뭔가 변형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변형됐는지는 학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리는 없어요. 예. 그런 정리는 없는데 아마도 어떤 일제 때 만들어진 맞춤법 통일안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짐작할 뿐이고 이게 참 깝깝한 게 무슨 변화가 있으면 이것은 이런 근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다 있어야지 이게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가령 짜장면이라고 하다가 자장면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왜 옛날에는 짜장면도 맞았는데 지금 자장면만 맞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를 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는 은중이 그렇게 쓰니까 이러고 말아버려요. 은중이 그렇게 쓴다는 건 근거가 아니죠. 근거가 아니. 제가 그래서 표준어의 정의가 정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례 하나만 들어보자면 2014년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할 뻔하다가 발생 안 했어.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은중이 많이 쓰면 표준어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럼 국어사전에 올라가잖아요. 국어사전에. 새로운 언어라든가 관용어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이제 올리냐 마냐를 국립국어원에서 해마다 심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놈현스럽다를 표준어로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놈현스럽다. 뭔지 금방 아시겠죠? 그때 일베가 이런 표현을 퍼뜨렸거든. 노무현스럽다. 이런 말이 표준어에 등재돼서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이건 참 블랙 코미디인 거야. 블랙 코미디인 거야. 이 정도로 뭐가 바뀌는데 근거 제시를 안 해, 우리 학계가. 우리 학계가 근거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역이 되는 것도 왜 기역이 됐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 공지 조금 광고를 조금 하자면 앞으로 이제 역동농업 강의가 한 번 있고요. 역동농업도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시각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현대철학, 동양철학 이렇게 인지학하고 연결시키는 강의를 하도록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죠.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꼭지 한 꼭지의 강의들이 전부 최초의 시도들입니다. 한 꼭지 한 꼭지가 다 최초의 시도들이라서 아주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루어져 왔던 것들을 단계 다뤄 나가는 강의들이라서 요번 1년 동안에 상계 아카데미 월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이게 발도르프의 공공재로서 공유가 된다라고 친다면 이 월 세미나가 한번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또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월 세미나도 개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